스웨덴 출신 유튜버가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리콜 사건에 대해 인터뷰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 유튜버는 덴마크 정부가 한국 수입품에 대해 낯설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수입을 꺼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한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이 2만 3만 원, 불닭볶음면은 한국 가격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 덴마크인 여성이 주목할 만한 소신 발언을 했는데 그녀의 발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출신 인플루언서 안나 크리스텐센입니다. 제 소개부터 자세히 해드릴게요. 저는 29살이고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대학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는데 그때부터 다양한 문화와 음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졸업 후 우연한 기회로 음식 리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제 콘텐츠의 주요 주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이에요. 특히 면 요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파스타부터 우동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면 요리를 소개해왔어요. 팔로워들은 제가 음식을 먹을 때 보이는 솔직한 반응과 자세한 설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꽤 까다로운 입맛의 소유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맛있는 것은 마지막에 먹는 습관이 있었죠. 이런 성향 때문인지 새로운 음식을 접할 때도 항상 신중한 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큽니다. 평소에는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먹은 음식들의 영상을 주로 올렸는데요. 면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 아시아 국가들의 면 요리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 요리 먹방을 위한 아시아 투어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5개국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면 요리를 맛보기로 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일본의 면 요리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평소 습관대로 가장 기대되는 중국과 일본을 여행 마지막에 두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면 요리가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이번 일정에는 넣지 않았어요. 한국 라면이 중국과 일본 라면의 아류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에서 한국 라면의 시작이 일본 라면을 모방해 만든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일본의 라멘과 라면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아시아면 요리 투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베트남이었어요. 그곳에서 쌀국수를 맛보았죠. 국물에 담긴 쌀면과 각종 고기, 향긋한 허브의 조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간단하면서도 깊은 맛에 감동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태국에서는 팟타이를 먹어봤어요. 볶음국수인 팟타이는 새우, 고기, 달걀, 숙주나물 등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진 요리였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 맛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락사라는 면 요리를 체험했어요. 코코넛 밀크와 해산물로 만든 국물에 면을 말아먹는 음식이었죠. 매운맛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독특했어요. 이 요리는 제게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3나라의 면 요리들을 맛보면서 이 나라들의 면 요리도 맛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남아시아의 면 요리들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맛도 있었지만 향신료의 향이 강해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한두 번 정도 새롭게 먹어볼 만한 맛이었지만 계속 먹으라고 하면 금방 질릴 것 같았습니다. 매우면서도 느끼한 맛이 강했거든요.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중국과 일본의 면 요리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정인 중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 기대와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중국은 식품 안전 문제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곳들이 많아 실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가짜 당면과 플라스틱 국수 사건에 대해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먹은 면 요리들이 그런 음식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결국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중국에서의 면 요리 체험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인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유명한 라멘 가게를 찾아갔어요. 기대에 부풀어 첫 숟가락을 떴죠. 부드러운 돼지고기 차슈와 숙주, 대파가 어우러진 모습이 먼저 눈길을 끌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깊은 맛이 느껴지긴 했지만 뭔가 특별함은 부족했어요. 면도 쫄깃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 맛은 아니었죠. 물론 중국의 면 요리들보다 맛은 훨씬 좋았습니다. 위생 상태도 훌륭했고요. 가짜 음식일 거라는 의심도 들지 않았죠. 다음 날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을 맛보고 싶어 마트에 갔어요. 하지만 진열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라면을 그대로 모방한 듯한 제품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한국 기업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얻자 일본 기업 니신까지 불닭볶음면 유사품을 출시한 걸 발견했어요. 이 제품들은 외부 포장 디자인과 소스 등의 한글을 표기해 놓아서 처음 보면 한국 제품인 줄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볶음면이라고 한글로 쓰거나 지나다는 문구를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일본 니신사의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사발면은 원조 제품과 맛까지 비슷했고 포장색까지 분홍색으로 한국 제품을 그대로 베낀 것 같았어요. 왜 원조라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맛을 살리지 않고 모방했다는 나라의 것을 따라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한국 제품과의 차이점이라고는 매운 소스가 액체가 아닌 분말 가루를 사용한 것 뿐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진열대 한쪽에서 진짜 한국 라면을 발견했어요.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었죠. 호기심에 한 개를 사서 먹어봤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매운맛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내 그 맛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었어요. 뒷맛으로 오는 감칠맛과 중독성 있는 풍미가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한국 라면의 맛이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말만 듣고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고 한국 라면의 독창성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죠.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행 일정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고 덴마크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한국행 비행기표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쉬운 마음을 안고 덴마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 라면의 맛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한국 라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한국에는 또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덴마크에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 라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독특한 맛과 향, 그리고 매운맛의 중독성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덴마크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맛을 소개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불닭볶음면 챌린지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됐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그 걱정을 이겨냈죠.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카메라 앞에 앉아 불닭볶음면을 끓이는데 그 향만으로도 코가 찡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그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제 솔직한 반응을 그대로 담은 영상을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불닭볶음면을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덴마크의 아시아 마트들과 연락해서 불닭볶음면 재고를 확보하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렸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저를 따라 불닭볶음면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반응 영상도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이 챌린지가 인기를 얻으면서 저는 덴마크 내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많은 분들이 제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불닭볶음면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다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우스운 해프닝 정도로 여겼어요. 설마 정말 금지하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덴마크 내 미디어에서 불닭볶음면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일부 소비자들은 제가 위험한 음식을 홍보했다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죠. 전에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이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어요. 제 SNS 계정에는 비난 댓글이 늘어났고 심지어 협찬 계약을 파기하는 브랜드들도 생겼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제가 그저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했을 뿐인데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즐기는 음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문제 삼는 걸까?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한국 음식과 문화의 진면목을 알리기로 한 거죠. 불닭볶음면의 맛있는 이유,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한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식품이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소개했죠. 이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죠.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지만 점차 제 설명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일부 미디어에서는 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 판매 금지 조치로 큰 논란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라면 제조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만큼 엄격한 위생관리와 안전성 테스트를 거쳤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덴마크 정부가 잘못된 방법으로 스코빌 지수를 측정했다고 지적했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스코빌 지수는 음식이 얼마나 매운지를 수치화한 것인데, 삼양식품이 밝힌 가장 매운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는 약 13,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의뢰한 덴마크 공과대학의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라면 한 봉지 전체 중량인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 함량을 계산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매운맛은 스프에만 들어있고 면에는 없잖아요. 스프의 중량은 약 30g 정도인데 이를 무시하고 전체 중량으로 계산하니 실제보다 최소 4배는 더 매운 것으로 나온 거죠. 이런 잘못된 측정 방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불닭볶음면 제품군은 해외에서만 6,800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덴마크 수출량은 0.002% 정도인 100만 달러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덴마크가 수입을 금지해도 전체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셈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명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한국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최첨단 시설의 결정체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까지. 특히 자동 입국 심사대는 정말 편리했어요.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나다니 놀라움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도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철도는 정확히 시간을 지켜 운행되었고 차내는 쾌적하고 깨끗했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이동 중에도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서울 지하철로 갈아탈 때도 복잡한 노선도가 디지털 안내판으로 쉽게 안내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도 어렵지 않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안내와 지하철역의 스크린 도어 등 안전을 위한 시설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라면 제조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 저는 서울역에서 KTX를 탔어요. 경상북도 밀양시에 있는 삼양식품 밀양공장으로 가는 길이었죠. KTX 탑승 경험은 그 자체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서울역의 규모와 시설에 감탄했어요. 넓은 대합실, 명확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친절한 역무원들까지. KTX 탑승 절차도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사전에 예매한 티켓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보안 검색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KTX에 탑승하자마자 그 쾌적함에 놀랐습니다. 넓은 좌석, 깨끗한 실내, 그리고 조용한 객실 환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좌석 간 간격이 넓어 장시간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었죠. 열차 내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각 좌석에 마련된 전원 콘센트도 정말 유용했습니다. KTX의 속도에는 정말 압도당했어요.
덴마크에서 운행하는 제일 빠른 열차도 최고 시속 180km인데 한국의 KTX는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데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달리더라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어느새 밀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편안한 KTX 여행 덕분에 피곤함 없이 삼양식품 밀양 공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 첨단 교통수단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졌답니다. 밀양에 도착하자마자 삼양식품 라면 제조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생산 라인,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공장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식품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라면의 높은 품질과 안전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면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치, 떡볶이, 비빔밥 등을 맛보면서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운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다채로운 맛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덴마크의 상황을 생각했어요. 불닭볶음면의 리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저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내용을 공유했었죠. 그랬더니 정말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덴마크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고 심지어 바이킹이 나약하다는 밈까지 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난했고 일부는 이를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반응들이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덴마크에서는 불닭볶음면 카르보나라와 치즈 제품이 유제품 성분 규제로 인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아시아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 제품들을 찾는 고객들에게 판매 금지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많은 덴마크 사람들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 제품들을 주문해 먹는 걸 보았다고 했죠. 덴마크는 식음료 수입 물품에 대한 규제가 특히 엄격한 편이에요. 유럽연합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깐깐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죠. 이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음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규제가 때로는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전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한국의 식품들은 충분히 안전하고 품질도 뛰어나다는 것을요. 제가 한국을 다녀와서 가장 놀란 점은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라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국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 증가해서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올해 전체 라면 수출액이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라면 수출의 주요 시장은 크게 세 곳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제일 큰 시장은 중국이에요. 올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약 1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100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작년보다 26.9%나 늘었다고 했죠. 두 번째로 큰 시장은 미국이에요.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1억 4천만 달러, 약 1,900억 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61.5%나 증가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K-팝 열풍과 SNS의 영향으로 한국 라면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한국 라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죠. 네덜란드로의 수출이 58.3% 증가했고 영국과 독일에서도 각각 64.9%, 47.4% 증가했대요. 유럽 사람들도 이제 간편식을 선호하는 추세라 한국 라면이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덴마크 정부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조치가 오히려 불닭볶음면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구글 검색 트렌드를 보니 불닭이라는 키워드 검색량이 덴마크 리콜 발표 직후인 6월 12일을 기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리콜 발표 후에 전 세계에서 불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덴마크뿐만 아니라 폴란드, 필리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불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죠. 세계적인 언론사들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BBC, AP통신,
AFP 통신 등이 덴마크의 리콜 사태를 집중 보도했고 일부 외신 기자들은 불닭볶음면을 직접 시식하는 영상까지 올렸대요. 워싱턴 포스트는 덴마크의 판매 금지 조치로 불닭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고 틱톡에 불닭 관련 게시물이 3억 6천만 건 이상 게시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 라면의 성공적인 세계 진출과 우리 덴마크의 리콜 사태가 오히려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킨 점에 주목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이 한국 라면 열풍을 덴마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매운맛에 대한 도전 정신과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맛을 제공하는 한국 라면의 매력이 크게 어필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고 한국 라면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단순한 음식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덴마크 정부의 결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규제가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배웠어요. 최근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덴마크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직접 구매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해외 직접 구매, 우리가 흔히 해외 직구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한국 라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한국의 가격보다 3배 이상 비싼데도 말이죠. 물론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불닭볶음면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요. 덴마크 내 언론 매체들도 계속해서 캡사이신 함량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덴마크 사람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닭볶음면을 구매해 먹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 직접 한국 라면을 사오기도 한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아니어도 다른 루트로도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한국 라면에 대한 인식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우선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라면 리뷰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을 소개하고 그 맛과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죠. 특히 한국 라면이 얼마나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또 한국 라면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덴마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영상의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라면 공장의 모습도 소개했어요. 얼마나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라면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품질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의 안전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요. 점차 댓글란에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늘어났습니다. 안나 덕분에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불닭볶음면을 직접 먹어보고 싶다는 등의 의견이 많아졌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더불어 덴마크의 라면 규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집중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했죠.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제 콘텐츠를 본 몇몇 덴마크 정치인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한국 라면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제가 한국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비판도 소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를 통해 제 주장의 근거를 더 탄탄히 하고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덴마크의 일부 마트에서 한국 라면 코너를 만들기 시작했고,
불닭볶음면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한국 라면들이 진열대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라면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전히 불닭볶음면 금지 조치는 유효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라면을 덴마크에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을 홍보하는 대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라면의 세계적인 성공에 힘입어 저는 라면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전반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비빔밥, 떡볶이, 김치 같은 전통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K-팝과 한국 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 전반을 다루게 되었어요. 어느새 제가 한국 문화의 대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덴마크 정부는 최근 추가 검사 결과 캡사이신이 기준 수치를 넘지 않아 3개의 리콜 제품 중 2개의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해제는 됐지만 저는 이를 통해 오히려 자유로운 소비자 선택권과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음식 선택의 자유, 그리고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제 활동을 통해 덴마크와 전 세계의 한국 음식 애호가들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한국 라면과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콘텐츠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음식을 통해 한 나라의 역사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 음식과 문화를 덴마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쓸 거예요. 특히 덴마크 내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문화대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리콜 사건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판매량도 같이 증가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치 않게 해준 덴마크에 고마워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더불어 다른 한류 문화의 관심도도 올라감으로써 한국의 위상이 또 크게 높아졌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덴마크를 포함한 전 세계의 한국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는 안나 씨에게 댓글로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으로 전하는 옹기 감동 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